702호실에 도착하셨나요? 702호실은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이었던 순간들을 화폭에 담아낸 화가들의 작품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중 첫 번째 만나볼 화가는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그의 이름이 낯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단번에 아시게 될 겁니다. 바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알프스 산맥에서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있는 생베르나르 고개의 나폴레옹. 다비드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완성한 그의 그림은 지금도 전 세계의 교과서에 실려있죠. 참고로 이 그림은 루브르에 없고요. 베르사유와 말메종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다비드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를 넘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시대의 메시지를 화폭에 담아낸 정치적인 화가였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를 전속 화가로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평범한 군인이었던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림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이나 방송 미디어가 없던 당시는 그림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시대 최고의 화가였던 다비드를 영입하기 위해 직접 그를 찾아갔습니다. 이후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그의 권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모든 재능을 쏟아붓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방에 전시된 다비드의 새 작품을 통해 마치 한 편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는 프랑스 역사를 함께 여행해 보려 합니다. 다비드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프랑스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는 왕과 귀족의 사치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매우 궁핍했습니다. 쌓여가는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된 계기로 잘 알려진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바로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는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그녀가 이 말을 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 일화는 당시 권력층에 대해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분노하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적인 이야기죠. 결국 이 분노는 1789년 프랑스 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혁명의 열기 속에서 사람들은 로코코 양식과 같은 왕족과 귀족을 상징하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그림들의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그림을 원했죠. 바로 신고전주의였습니다. 옛날 그리스와 로마 시대처럼 영웅적이고 애국심과 희생을 강조하는 그림 말입니다. 다비드는 이런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며 고대 로마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들로 혁명의 정신을 대변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비드가 신고전주의를 완성하며 그린 첫 번째 대작을 만나보겠습니다.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작품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국민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작품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분위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림의 배경은 고대 로마입니다. 로마와 이웃 도시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 양쪽에서 각각 3명의 용사를 내보내 결투를 벌이기로 합의합니다. 로마를 대표해 나선 용사들이 바로 호라티우스 삼형제였죠. 그림은 삼형제가 아버지 앞에서 칼을 들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하는 비장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비드는 이 맹세 장면을 삼각구도로 묘사하며 조국을 위해 몸 바칠 준비가 된 영웅들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가구가 없는 텅 빈 방의 인물들만 배치하여 관람자의 시선이 오직 그들의 결연한 의지에만 집중되도록 만들었죠. 이 그림이 그려졌을 당시 프랑스에서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다비드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의 감정이나 안락함보다 조국을 위한 헌신과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역사화가 아니라 혁명 전야의 프랑스 시민들에게 강력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선동화였던 셈이죠. 그런데 혁명 이후 다비드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
사비니 여인들의 중재를 함께 보시죠. 프랑스 혁명은 성공했지만 곧이어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가 시작됩니다. 다비드는 혁명 초기의 급진적인 정치인 로베스피에르의 측근으로 활동하며 공포 정치에 적극 가담했죠. 이 때문에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후 다비드 자신도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때 다비드는 폭력과 증오로 얼룩진 프랑스 사회를 보며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의 배경은 로마 건국 초기입니다. 로마인들이 이웃 부족인 사비니족의 여성들을 납치해 아내로 삼았고 분노한 사비니족이 복수를 위해 쳐들어옵니다. 피할 수 없는 전투가 시작되려는 순간 로마 남자의 아내이자 사비니족의 딸인 여인이 자신의 두 자식을 안고 남편과 아버지 사이에서 중재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용기 덕분에 전쟁은 멈추고 두 부족은 화해하게 되죠. 이 작품은 앞에서 보신 호라티우스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다비드는 혁명의 광기에 지친 프랑스 국민들에게 복수보다는 용서가, 싸움보다는 화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방의 가장 안쪽에 있는 다비드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하고 압도적인 작품을 감상하실 차례입니다. 이 그림은 유명한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입니다. 약 폭 9.8m, 높이 6.3m에 달하는 이 작품은 루브르의 초대형 회화 중 하나입니다. 그림 속에는 200명 가까운 인물이 묘사되어 있죠. 실제로 작품 앞에 서면 인물 크기가 사람 키와 비슷해서 마치 대관식 현장에 들어선 듯한 압도적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나폴레옹이 1804년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가 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직접 다비드에게 의뢰한 작품입니다. 처음 다비드는 나폴레옹이 스스로 왕관을 쓰는 장면을 그리려고 했습니다. 이는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교황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황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내가 직접 왕관을 썼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 내 아내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자비로운 황제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그림에는 지금처럼 나폴레옹이 아내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이 담기게 되었죠. 이 그림에는 나폴레옹의 정치적 계산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림 속 숨겨진 의미를 하나씩 찾아볼까요? 그림의 오른쪽 끝을 보시면 조용히 앉아있는 교황 비오 7세가 보입니다. 나폴레옹이 왕관을 씌워주는 조세핀 황후를 바라보고 있죠. 실제 대관식에서 교황은 나폴레옹의 오만한 행동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나폴레옹은 다비드에게 교황의 모습을 축복하는 듯한 온화한 표정으로 바꾸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림의 중앙 2층 발코니에 특별석에 앉아있는 나폴레옹의 어머니를 찾아보세요. 그녀는 실제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폴레옹의 명으로 그림 속에 그려졌습니다. 이는 나폴레옹이 어머니까지 참석시켜 자신의 권력에 정당성을 더하려 한 것입니다. 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나폴레옹이 원래 키가 작았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죠. 하지만 이 그림 속에서 나폴레옹은 모든 사람을 굽어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의 인물들이 계단 위에 서 있는 나폴레옹을 올려다보는 구도로 그려져 있어 그가 마치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이렇게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전속 화가로서 그의 영웅적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비드의 세 개의 작품을 통해 한 화가가 어떻게 시대의 흐름과 함께 자신의 그림을 변화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혁명의 열기를 담았다가 평화를 염원하고 마지막에는 강력한 권력을 화폭에 담았던 다비드. 그러나 나폴레옹의 몰락과 왕정 복고 이후 그는 국왕시혜자로 분류되어 귀국이 금지되었고 브뤼셀로 망명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의 예술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함께 그 시대의 치열한 정치적 메시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방에는 브리티스와 아들들의 죽음 등 다비드의 다른 대형작도 함께 전시되어 있으니 다음 앵그르의 작품을 만나기 전에
더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작품들을 충분히 관람하시고 다음은 같은 방 맞은편 앵그르의 대표작 그랑드 오달리스크를 만나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세요.